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중국 경제의 동향과 전망 부분을 하신다고요? 예. 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여기 뭐 유튜브 일반 뭐 언론 보도 매체에서 워낙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뭐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뭐 짧은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단순히 경제 지표만 가지고 중국 경제가 앞으로 뭐 흥할 거다 망할 거다 하는 분석은 여기서는 좀 사상시키고요. 좀 이제 그 뭐랄까 좀 규범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 그럽니다. 만약에 중국 경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성장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낙후된 정치제도, 그다음에 사회 문화 수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합치되지 않은 그런 어떤 사회 경제적 조건 하에서 중국 경제가 어떻게 지금 변화할 수 있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고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 경제가 아무리 번창하더라도 그게 인류 사회가 하나의 어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표본은 되지 못한다. 그런 이제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CIA나 정부에서는 중국의 GDP가 한 3분의 1쯤 부풀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리커창이 현재 총리잖아요. 그 요령성, 랴오닝성의 그 이 서기를 할 때, 네 맞습니다. 그 2007년에 주중 미국 대사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는 중국이 미국하고 도전해서 싸우고 할 때가 아니니까 술 한잔 하다가 허심탄회하게 한 말이 중국의 GDP 통계는 가공한 수치이니까 참조용어로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실제 중국의 이 경제 이 수치를 정확하게 보려면 전력 사용량, 저 철도 화물량, 은행 대출량을 봐라 이랬거든요. 이게 일종의 일리가 있는 게 중국이 작년에 코로나로 우한하고 중국의 이 많은 성들의 경제가 올스톱 됐을 때 이제 그 이후에 해외 그 한번 철수한 외국 회사들이 들어가지 않아가 또 공장에서 직원들이 나오지 않고 해서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중국 정부 지시로 모든 공장에 에어컨을 돌리고 또 불을 다 밤낮으로 켜놓고 24시간 에어컨을 돌려서 전력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감안을 하고 중국 수치를 이렇게 봐야 되고 또 몇 년 전에는 중국 통계청장이 이제 체포되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 이제 이 통계청장 체포가 그 중국이 당국이 이제 이 수치 부분을 정밀하게 가공하지 못한 혐의로 부패를 세워서 체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리커창 그 수학님 말씀하신 소위 그 리커창 지표라고 이렇게 세간에 알려진 건데 이게 아마 이 전기 사용량 그다음에 석탄 그다음에 은행 대출 거기에 뭔가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 더 있었죠. 그게 그냥 네 가지 뭐 지표 가지고 하면 했던 그게 뭐 운송 물동량인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 흔히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성장률이나 GDP 보면은 중국 정부만이 진정으로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른다. 자기들이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아마 북경에 있는 어느 교수가 그 미국 교수인데 북경대학교 교수로 있었죠. 근데 6% 정도 뭐 중국 정부는 6% 7% 사이 성장률을 이야기했는데 이거 아니다. 3에서 3.5%밖에 되지 않는다. 이래서 막 교수 자리를 박탈당했다는 그런 게 아마 뉴스에 나왔더랬습니다. 이게 중국의 현 수준인데 지표를 간단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뭐 GDP는 세계 2위 규모고요. 지금 16조 6,400억 달러. 그럼 지금 수준으로는 미국이 한 68% 정도 이제 다가왔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소련이나 일본을 이제 미국이 좀 손을 볼 때는 한 50% 미만이었거든요. 40% 선에서 이제 손을 봤는데 중국은 너무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손보는 이 조치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1인당 GDP인데 자기들이 최근에 뭐 11,800달러라고 했는데 세계 59위. 요거는 아마 중국 정부가 원래 후가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되게 $10,000 정도로 보는 게 지배적인 시각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기관에서는 한 뭐 8,000불 정도로 낮춰보는 기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감한다면 아마 $10,000 정도. 그래서 전체 GDP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만 아직도 1인당 국민소득 가지고는 뭐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성장률도 사실은 그간에 후진타오 때문에 하더라도 무려 뭐 제일 잘 나갈 때는 14%, 못해도 7%, 뭐 8%에서 14%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이게 2012년에
그때부터 이게 하락세를 보여가지고 더 이상 7%대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요 최근에 7, 8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6%대를 유지해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이제 성장을 멈췄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그 성장률 추세는 계속 경향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GDP 이제 구조를 보면은 재밌는 게 이제 농업 뭐 8.9% 이거는 예상할 수 있겠죠. 지금 더 이상 이제 농업에 지탱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업이 42.7%, 그다음에 서비스업이 48.4%입니다. 그런데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 경제로서는 서비스 분야가 꽤 커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 왜냐면은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제1 수출 대국은 중국이 아니고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는 재미난 통계가 이제 되게 아주 뭐라 그럴까 선진국 이제 탑을 달리는 국가들은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의 월등히 발달해 있는 상태였는데 유독 독일하고 일본만큼은 제조업이 서비스만큼 이게 컸었거든요. 퍼센테이지가. 근데 그에 비하면 중국은 서비스도 상당히 아마 이게 성장한 거로 막 그렇게 평가돼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지금 중국 경제 이제 공공부채인데 이것도 지금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뭐 270%. 근데 GDP 270%나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서구의 이제 경제기구나 어떤 국제기구에서 보는 거는 지금 현재 300에서 최근에 340까지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경단인데, 그다음에 이제 이 공공부채의 대부분이 아마 지방정부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방정부는 그 부채를 감안하더라도 계속 이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과 동계가 자꾸 늘어나는 건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이제 다른 뭐 미국, 일본이나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 이게 IMF 같은 사태가 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계속해서 중국 경제를 압박하는 가장 이제 좀 고약한 그런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중국 경제에서는 이제 부채가 그 숨겨진 부채, 이제 그림자 부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큰데 오늘 아침에도 보면 매경에 기업이 일단 디폴트가 되는데 채권 시장이 괜찮냐 하면서도 결국 결론은 경제 흔들 큰 위기가 아니다. 사회 전체 사체의 1% 불과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의 기업이라는 것의 형태가 그러니까 이 중국의 기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 공기업과 사기업이 혼재된 형태의 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의 뭐 다 국영기업으로 봐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정부기업이 한 60%, 민영기업이 40%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우리들 시각에서 정확하게 민간기업으로 보기 힘들죠. 예, 그리고 요 근래에 보면 마오타이주 회사에서 기주성 그냥 지방성에 그냥 몇 조를 사종가를 떼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인이 이제 알리바바닷컴 그게 이제 자기 이 새로운 회사를 엔터라는 회사를 상장하려는데 그 상장을 중지시키고 저지시키는 거. 마윈이 계속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왔었죠. 그러면 그 이제 알리바바닷컴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또 이 화웨이. 그럼 실제 주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을 출발시키는 거는 이제 개인이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걸 갖다가 상장하고 투자를 받는데 이 정부 돈이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그 뒤부터는 이게 내 것도 아니고 정부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 대부분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알짜배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이제 과거 같으면 이 차이나 뭐 페트론가 있죠. 그 기름 회사. 석유회사. 석유회사라든지 그다음에 통신사. 그다음에 뭐 철도 관련 기업. 이런 부분 또 대형 자동차 산업 이런 거는 거의 뭐 상해방이라든가 이런 이 중국의 최고위층들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이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 덩소팽이 손녀도 뭐 상당히 큰 기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만요. 근데 이게 기관 산업 때는 이 몇 개 그 국유기업 거대 기업들이 지난번 그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꽤 많이 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중국에 워낙에 그 기업 수가 많다 보니까 다 이름을 외우지를 못하는데
그 트럼프의 어떤 그 이제 반중국 정책에 따라서 이제 전체 교역 규모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만은 눈에 안 보이게 꽤 많은 기업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단지 이제 중국이 그걸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이제 미국의 공격에 시진핑 잘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도메스틱 컨섬션의 차원에서 그런 프로파간다를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채는 이건 뭐 계속 지금 늘어날 뭐 추세인데 아마 그 그림자 이 부채 이런 건 이제 중국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진핑이가 수년 전부터 꽤 뭐 단속을 하기는 했다고 그럽니다. 했는데 그게 얘들이 말하는 통계가 이게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정말 몇 프로 정도가 뭐 하락했는지 그걸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죠. 이제 민간 부채 비율은 그럼 높지는 않습니다. 62%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중국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민간 부채는 지금 한국이 세계 1위더만요 보니까. 예, 그렇죠. OECD에서. 그래서 지금 IMF에서 계속 몇 차례 경고가 내려지고 있는데 물론 1997년 저희들이 IMF 사태를 맞을 때보다는 지금 이제 한국 경제 전체 규모가 커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이제 불확실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은 단순히 소비하거나 재투자하기보다는 이제 저축을 한다는 게 오랫동안의 관행인데 저축률이 무려 45%입니다. 그럼 이거는 선진국형 경제라고는 보기 힘들죠. 이건 너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저축률 하나만 놓고 본다면 좀 개도국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중국에 이렇게 저축률이 높은 거는 중국에는 그 사회복지 시스템이 그렇죠. 예. 공산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없다 보니까 공부를 시키고 병이 들고 또 뭐 집안에 아프거나 이런 부분에 이제 또 노후 자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은행도 잘 안 가고 대부분의 돈이 생기면 집에 어디 쑤셔 박아 놓는다. 그러니까 거의 최소 생활만 하고 이 다수의 이 서민들이 그래서 이제 저축률이 이렇게 높다. 뭐 이런 국가가 어쨌든 기댈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그렇죠. 그래서 덩소평이가 이제 시장 경제 세계 시장 경제에 편입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박차를 가할 때 사실은 서구 수준 같은 그런 복지를 동시에 혜택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일반 국민들의 복지 같은 건 완전히 내팽개쳤다 봐야죠. 철저하게 소위 말해서 그 자본주의식 국가 독점 자본주의식 그 경제 정책을 쭉 써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미국보다도 빈부격차가 더 심한 자본주의 가장 이제 큰 모순이라 할 수 있는 빈부격차를 이제 중국 경제가 그대로 채화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DP 규모와 더불어서 뭐 무역의 세계 1위라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수출이 약 2.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액도 계속해서 한 3조 달러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 3조 달러 중에 실제 대출하고 가용할 수 있는 건 3조 달러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건 또 국가기관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외환 보유고 이렇게 많다고 해서 이게 뉴욕이나 동경 같은 그런 그 세계 금융시장에 이렇게 노출된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수 시장이니까 이건 뭐 세계 2위인데 이거는 뭐 14개나 된 인구니까 당연한 규모죠.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게 2015년까지는 인구 1억 1천만밖에 안 되는 일본이 세계 2위의 내수 시장이더라고요. 근데 요걸 능가한 게 겨우 2015년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이 그 이제 그 미국하고 트러블이 강화되면서 트럼프 때 한 4, 5년 전부터 굉장히 내수 시장을 장려를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더 이상은 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서플라이 체인 세계적 공급망으로서 중국이 위험하다. 매력이 많이 떨어졌죠. 저게 뭔 일만 생기면 그야말로 공장을 뺏어버리고 다 내쫓을 놈이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발을 빼니까 중국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내수 장려를 하고 있는데. 내수가 뭐 거의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공인소득 1인당 10,000불 가지고는 좀 힘든데다가 그 소영님 그 기억하시죠? 작년인가요? 리커창이 뭐 인구의 6억 중국 인구의 6억 정도가 하루에 17만 우리 돈으로 17만 원 정도가 살고 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중국의 뭐 상해나 그다음 북경, 뭐 우한이라든가 큰 도시 몇 개만 보고 오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조금만 뭐 쿠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정말 열악한 경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안 쪽에 형성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과거의 경제 특구 도시들 그런 데는 지금 이제 그 중진국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 어떤 소비자 물가 같은 거는 뭐 일본보다 더 비싼 품목도 발견되고 그런데 농촌으로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피폐해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경제 규모를 표준화시킨다 그럴까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 중국 그 소비 시장은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거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내륙에 가서 차를 타고 여행을 해보면 중국이 얼마나 이 낙후된 곳이 많은가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요. 중국 인구가 14억이라면 14억 인구 중에서 우리가 보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막 명품을 사재끼고 한국의 롯데백화점에 와서 휩쓸고 동아멘스백화점 앞에 줄을 서고 하는 중국 사람이 14억 중에 몇 명이겠습니까? 내가 볼 때 2, 3천만 명도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저도 비슷한 통계를 봤는데 소위 근데 한국에서 말하는 이제 강남의 졸부급 부자들 한 3천만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딱 그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8억 명 정도가 거의 아프리카 수준에서 살고 있고 나머지 이제 뭐 한 5억 명 정도가 저 동남아에 뭐 인도네시아 정도나 이렇게 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한 뭐 3천만 100원 1억 중에 7천만 정도가 태국 정도나 이런 정도 수준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나라 안에 그 편차의 크기가 엄청난데 그래서 중국을 갖다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중국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평균 낸 게 만불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들요. 근데 GDP가 지금 30% 정도 조작됐다고 미국은 바라보고 있어요. 첫째는 통계를 갖다가 성 단위의 통계청을 갖다가 조작시키고 그래서 이제 내몽고 성이라든지 몇몇 열악한 성은 너무 많이 튀겨와서 중앙통계청이 올라온 걸 다시 또 재조정을 시킨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통계 수치 자체에 비해서 편견이 굉장히 이 편향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갖다 붙이는 이 각종 내부 자료들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래서 이제 중국에는 보니까 제가 중국 통계청 초청으로 중국을 각 성의 통계청을 다 돌아가 한 열흘을 대화를 나누면서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통계청들을 쭉 잘 아는데 아유 뭐 저기 가는 데마다 거대한 빌딩들을 다 소유하고 있더만요. 몇 개씩. 그런데 이제 자기들도 목표가 내려오면 맞출 뿐이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이 중국이 참 이상한 게 자본주의 경제를 하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와 동시에 이제 연간 목표 성장률을 정하거든요. 물론 모든 나라들의 대상 이제 예상 성장률을 정합니다만 이걸 이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한테 강요하는 측면이죠. 근데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률을 못 맞추면 다음에 이제 요소 투입 비용이 적어지니까 일단은 그 못 맞춘다 하더라도 마치 맞춘 것처럼 통계를 과장되게 내고 그러니까 지방에는 중국은 또 한국의 지자체나 이런 거하고 개념은 좀 달라가 지방 정부라는 부분이 좀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 지방 정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에 다 당서기가 있고 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지방 정부가 이제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또 지방 정부의 이게 저기 기업들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부채를 다 축소시키고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 참 희한한 거는 저렇게 해온 지가 한 30년도 넘었는데 저렇게 해서 또 넘어가고 해서 이제는 새로 맡은 사람이 인수인계나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제 불확실한 통계 또는 조작된 통계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판단하기 힘들죠. 결국 소련도 무너진 게 그런 거거든요. 소련도 나중에 자기들이 어느 상황에 와 있는지를 적어도 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걸 나는 거짓말을 한 5년, 10년 하다가 다시 원위치하고 하면 되는데 뭐 그냥 뭐 후르시초프 때부터 스탈린,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수십 년 동안 통계를 속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원장부를 하나 적어놓고 그 위에 가짜 장부를 적으면서 매년 원장부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원장부를 아무도 관리하지 모르죠.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 있습니다. 중국 기업 중에 수출하고 이제 국내 수요를 같이 맞추는 기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장부가 3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킵하는 아주 정확한 장부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 좀 더 자기들이 볼루미너스하게 보이기 위해서 통계를 과장되게 조작하는 그 장부. 두 번째 거. 세 번째는 이제 정부에 우리 좀 딸리는데 국가 보조금 좀 달라라고 하려면은 좀 장부가 부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소평가된 장부 하나. 심지어 이제 장부를 3개 보관한다는 그런 기업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정권에서 이사를 할 때 예. 중국 회사가 네. 싱가포르에 상장이 됐는데 네. 한국의 유력 정권 회사가 그걸 이 한국에서도 상장을 끌고 왔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매출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두 군데다가 싱가포르, 한국에다가 매출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상장을 시켰다가 난리가 나가. 그래서 그 정권 회사의 그것 때문에 생긴 부채가 수백억이 생겨버렸어요. 나중에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원초적인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 해외에 들고 가서 상장을 시킬 수 있는 나라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주정부나 성정부나 중국 정부의 도장, 중국 은행의 도장들이 위조는 아닌데. 참 기가 찬 걸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국 그 비즈니스 하는 환경이라든가 그 다룰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경제 지표를 보면은 이제 신문에 나온 거, 유튜브에 나온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나치게 또 중국 경제를 저평가하거나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그 좀 긍정적인 부분은 그 중국이 현재 세계 2위 규모의 R&D 투자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R&D 투자 지출도 이게 그 속 사정을 좀 들여다 보면은 반드시 이게 좋은 건 아니다 싶은 게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왜 소위 말해서 민간 기업이 혁신을 도모해서 그게 새로운 상품이 개발돼 기술이 축적된 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국영 기업만 페이버를 받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근데 과연 그런 환경에서 정말 혁신이란 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이 국가 단위 규모로 거대 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R&D라는 게 계속 이렇게 액수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런 뭐 제한적인 의미를 좀 고려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덩소평 이후에 이제 이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 경제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사실은 한 35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에요. 80년 중반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중국은 그 인민농장 이런 형태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소련식 콤비네이터 뭐 코로소포즈 비슷한 인민공사라는 비슷하게 좀 했는데 다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이거 가지고 도저히 효율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모택동이 죽기 직전에 이거 없애버리자고 결정이 났다가 이제 덩소평이 집권하면서부터 이게 해체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농민에게 이제 토지를 불화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중국 근대 경제사상 혁신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공이 49년 이래 한 번도 기근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거든요. 농사가 안 되니까. 근데 최소한 덩소평이 이제 농민한테 토지를 불화하면서 자장농 형태로 이제 거기서 수익을 산출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토지 불화도 우리가 이제 보면 한국식 이 농지 계획이 아니라 그건 아니죠. 중국은 어쨌든 토지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으니까 그렇죠. 개인이 이제 소작할 경작권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작권인데 일단은 덩소평을 좋게 평가하자면 일단은 중국이 중공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근에서 맨날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수백만 수천만에 달했었는데 일단 덩소평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식량 문제는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된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농업 이제 그 효율성 제고만 가지고는 이제 근대국가 성립이 안 되니까 덩소평 때 이제 해안지방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 특구를 몇 개 만들었었죠. 그 중에 제일 성공했던 게 이제 광저우 같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이제 상해로까지 번집니다만. 그래서 그 최초 단계는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과 마찬가지로 경공업 위주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하이테크 산업이라든가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계속 그 산업 구조를 팽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세계 공장이라는 데 대해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덩소평부터 시진핑까지 쭉 왔습니다만 그렇다고 덩소평 때 경제개혁 그 조치가 계속 순탄하게 내려왔던 건 아니고요. 80년대 중후반부터 물가 상승, 뭐 이거는 뭐 예고할 수 있는 얘기겠죠. 어떤 국가든 간에
자본 축적을 통해서 이제 경제 성장을 추동할 때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것은 뭐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89년 천안문 사태 때 이제 잠깐 주춤했는데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한 수천 명을 죽이면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이 이제 안정적으로 물론 그게 이제 사회주의 군의 공산주의 국가긴 한데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또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났던 걸로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소평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전략가였는데 그 후대들한테 경제 개혁을 하면서 100년 동안 미국한테 달라들지 마라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도강양해를 쭉 추진하고 있다가 나중에 틈이 있을 때 그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했는데 지금 시진핑이가 너무 지금 굴기라고 해가지고 너무 빨리 나타난 그런 분석이 있죠. 그래서 아마 미국이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쟁 이 규모나 어떤 그 강도는 이제 누그러뜨릴 가능성은 별로 현재 단기간으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990년대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경제 규모가 아주 이제 증폭되기 시작해서 그때 정말 이제 최빈국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이제 GDP가 세계 10위 규모였는데 뭐 이것도 뭐 꽤 큰 거죠. 세계 10위 정도라면. 2010년이 되면 드디어 이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요 10년 동안 이제 굉장한 속도로 중국이 이제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나섰죠. 그래서 이제 쭉 그 등소평 이후부터 시진핑 집권 시기까지를 보면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후진타오 집권 시기가 2003년에서 2013년까지 있었는데 이때가 아마 중국 경제 최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연이 이제 평균 경제 성장률이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7%에서 14% 정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8%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빚으로 만드는 중국 경제가 굴러갈 수 있고 그 정도를 해야 이제 부분적으로 각 성에서 나타나는 폭동이나 사회 소요, 그다음에 어떤 그 개혁 간의 갈등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중국 경제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한계 효용의 법칙이 이제 작용을 하죠. 더 이상 중국 경제가 이제 8% 정도 유지를 못하고 1923년부터 이제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8년 그러니까 즉 3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7% 이하로 떨어집니다. 6.6%로 돼서 지금 현재는 이제 매년 평균 6%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래서 아까 이게 이제 그 용어가 있더만요. 포친가 해가 예. 7이 됐다. 파괴됐다. 예. 그게 아마 그 보호한다 할 때 보자에 7을 지키면 되는데 이게 늦게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인데 시진핑 경제는 요거는 이제 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게 몇 년 전에 완전히 헌법을 바꿔 독재 체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국 경제를 이제 굴기라 해가지고 좀 더 팽창 국면으로 업그레이드 시킨과 동시에 패권 국가로서 미국과 경쟁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의도도 있습니다만 헌법을 바꿔서 독재 체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중국 내부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만약에 자신감이 있다면 경제를 다 개방을 하죠. 예. 근데 굉장히 이제 국수주의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중국 경제 정책을 전에보다 더 부정적인 그런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지금과 같은 얼마 전에 후진타오 등소평이 이룩했던 그런 어떤 순탄한 경제 성장 기조에서는 상당 부분 아마 후퇴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얼마나 이제 순진국을 따라잡을까 하는 게 이제 기초의 관심사가 되겠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석유은행, 통신, 전력 이런 기관산업, 물류 이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그 정적들 아예 숙청해 버립니다. 자기들은 뭐 부패 일소라고 하는데 실제 부패한 기업가들이나 공직자들이 한 27명 정도 날아간 거로 그렇게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정적들만 재개했을 뿐이지 사회의 어떤 특정한 어떤 그 확고한 표준화된 기준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뭐 부정부패를 한 건 아니거든요. 가리지 않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부패 척결이라고 볼 수 없이 정적이 소유하고 있는 분야를 자기가 장악한다. 그렇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적 제거를 위해서 부패 일소하겠다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은 거지 정말. 그 자기 편든 사람들은 결국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금 분담을 완화했다든지 그다음에 그난 10수년 동안 이렇게 해결이 안 됐던 그 러시아와 30년에 걸친 천연가스 공급에 합의를 합니다. 그게 2018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약 4천억 달러 규모. 이거로서는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청신호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그 트럼프 행정의 관세 폭탄이 생기죠. 환율 조작구를 지정하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2019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연말에 발생합니다. 2019년에 드디어 6.2%를 하러 갑니다. 이게 굉장히 제일 나락으로 떨어진 거고 2020년은 이제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그때 뭐 마이너스 아마 1980년 이래로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를 보였던 건 그때가 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그러니까 양회 때 지난번에 14차 경제원래 계획이 선포가 됐었죠. 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입니다만 뭐 자기들이 이야기한 뭐 쌍순환이라는 그런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국내 대순환, 국내 그 경기 진작, 내수 진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 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뭐 큰 이야기 납니다. 근데 국내와 국제 균형을 맞추겠다는 그런 건데 리코창이가 이걸 발표를 하면서 뭐 안정성의 지속성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긴축 재정 부분인데 이게 이제 미국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미국을 위시한 다른 선진국들은 다 지금 양적 완화가 돈을 다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점진적이긴 한데 긴축 재정으로 지금 완전히 틀을 잡은 걸 알고 있거든요. 다만 그 정한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좀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게 너무 빨리 경제 정책을 전환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많이 따른다는 걸 자기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냥 기축 통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조금 소심한 정책을 쓰는 거는 일면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 이게 좀 심했죠. 그간에 너무 이제 그 계획성 없이 마구잡이로 이제 생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뭐 철강, 시멘트 뭐 세계 1위였거든요. 중국이. 근데 이게 과잉 생산돼 가지고 이 많은 걸 갖다가 다 소진하고자 하니 온 사방에 뭐 대서부 개발해 가지고 저 뭐 인구도 별로 조밀하지 않은 지역에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뭐 고속철 같은 것도 뭐 필요 이상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짓는데도 유령 도시들이 생기고 사람도 살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그거는 지금 아마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동시에 계획 경제를 혼합시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에 차질에 빚어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하고 시멘트는 너무 많이 남아돌아가지고 과잉 생산돼가지고 이런 그 산업의 좀 이 구조에 좀 불균형을 초래한 그런 측면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오로지 수출 일변도로 중국 경제를 회생시키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내수 진작으로 지금 서서히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정말 중국 경제를 갖다가 회생시키는 구조적인 그 변환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미봉책에 불과한 것 같고요. 정말 이거를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중국 경제가 환골탈퇴하려면은 단순히 어떤 경제 지표를 변화시킨다기보다는 정치 체제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는 데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그 우리가 저희가 여러 번 과거에도 이야기했는데 사회적 자본이 이제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중국 경제를 이야기를 하면 어디까지나 이 국가에 의한 인위적인 조작 또 통계 수치에 이 숨기는 은폐 또 더 나와서 창의성의 결여 또 그리고 지적 재산권이나 남의 그 어떤 독립적인 디자인 등을 갖다 무시하는 행태 또 유통에 있어서 이 속이고 또 그 유통에 그 낙후된 형태나 또 식품류 같은 경우야 이런 경우에는 또 그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세계적 명품이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죠. 자동차도 자기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 10년 전부터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쓰지도 안 하고. 중국의 의류 브랜드가 제일 유명한 게 하나가 이제 상하이탕인데 그 중국에서 명품을 지향한다고 했다가 망해버려가 스위스 회사가 인수해가 중국 공항에 걸어두고 중국에 오는 외국 사람이 하나씩 그냥 기념품으로 사가는 정도거든요. 그게 중국에서 최고 성공한 옷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자체가 명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는 2부에서 좀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2부에서 중국 기업의 할 문제라든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또 GDP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